가정부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잡자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첫음이 울리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의 어느 늦가을 오후,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분주한 거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 길 위를 한 지호는 무겁게 늘어진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때 그는 학교의 자랑이었고 모두가 칭송하던 바이올린 신동이었다. 그러나 이제 음악은 그에게 짐일 뿐이었다. 한때 현위를 열정으로 누비던 그의 손은 이제 지쳐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강혜진은 냉철하고 야망이 큰 여인이었다. 아들을 음악의 정점에 올려놓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그녀에게 지호는 선택권이 없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모든 희생이 의미를 갖게 되니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지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삶의 모든 길은 어머니가 정해준 길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새로 고용한 스승 이태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교수는 가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약자에게 음악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오직 철저한 규율과 냉철한 훈련만이 천재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다. 앉으라는 신호였다. 곧바로 연습이 시작됐다. 쉴 틈은 없었다. 지호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몇 음을 시도했지만 즉시 끊겼다.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봤다.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했다. 힘이 없고 감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호에게 간단한 악절을 반복하도록 시켰다. 오차 없이 정확해야만 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 날카로운 비난이 이어졌다. 마치 그의 자존심을 서서히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교수의 감시 아래 있는 매 순간이 숨막혔다. 어머니 혜진은 옆에 서서 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지호가 잠시 땀을 닦으려 하자 어머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지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활을 잡았다.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누구도 그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지호는 17살 소년이 아니었다. 단지 명예와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었다. 그의 연주는 점점 흐트러졌고 음은 왜곡되어 박자를 잃었다. 이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냉정하게 말했다. 천재라는 놈이 이따위로 연주하다니. 그 말은 지호에게 사형 선고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조용히 집어넣었다. 연습이 끝난 후 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문을 꽉 닫고 들어가자마자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침대 위로 던졌다. 숨을 몰아쉬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음악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을까? 예전에는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느꼈고 바이올린 소리가 바로 자신의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하나가 과제가 되었고 시험이 되었으며 실패하면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형벌이 되어버렸다. 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활을 긋던 날, 그때는 웃음이 났다. 그때는 어머니도 선생님도 날카로운 시선도 없었다. 음악은 그저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족쇄일 뿐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유민재라는 이름이 떴다.
학교에서 그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민재는 늘 지호를 도발하는 것을 즐겼다. 언제나 지호에게 네가 가진 건 잠깐일 뿐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속내가 훤히 보였다. 이태민 교수한테 모욕당했다며. 참 기분 구리겠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민재는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은 그도 지호와 다르지 않았다. 부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래도 민재에게는 지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감이었다. 지호는 전화를 꺼버렸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포기하면 어머니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고 도시의 소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호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멀어지고 싶었다. 무작정 걷던 발걸음은 오래된 골목으로 이끌렸다. 작은 책방과 낡은 악기 가게가 늘어선 거리였다. 그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악기점이 하나 있었다. 희미하게 노란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호는 유리창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은 먼지로 흐릿했지만 안쪽이 어렴풋이 보였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오래된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보더니 잔잔하게 웃어주었다. 그 순간 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던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처럼. 여린 풍경 소리가 울리며 지호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작은 악기 가게 안에는 오래된 나무와 송진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벽에 걸린 바이올린들이 따뜻한 노란빛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카운터 한쪽에서는 백발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능숙하고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보았다. 온화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었다. 지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에 쥔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했다. 지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바이올린들은 저마다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오래되어 빛바랜 것부터 윤이 나도록 정성껏 닦인 것까지. 카운터 위에는 닳아버린 송진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악보 뭉치가 있었다. 몇 장은 이미 노랗게 발해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레 한 장을 넘겼다. 익숙한 음표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음악은 더 이상 지회에게 의미 없는 연습 과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연기처럼 공기 속을 맴돌았다. 이름도 묻지 않았다. 왜 이곳에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대신 단 한마디, 바이올린을 처음 켜던 순간이 기억나니 지호는 순간 굳어버렸다. 아득한 기억이 떠올랐다. 7살의 자신. 작은 손으로 너무 커 보이는 바이올린을 움켜쥐고 긴장한 채 현 위에 손가락을 올렸던 그 순간.
처음 활을 그었을 때 서툴고 어설펐던 소리. 그런데도 피식 웃음이 났었다. 그때는 부담도 없었고 평가받는 시선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피로감뿐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마음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이.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한쪽으로 가서 낡은 나무 의자를 꺼내 앉았다. 앞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악기였지만 혀는 단단히 조율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어깨에 올리고 가볍게 현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더니 조심스레 활을 그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어려운 곡이 아니었다. 단순한 멜로디였다. 그런데도 지호의 마음 한구석이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훈련된 음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주보다도 생생하고 진실되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기준을 맞출 필요도 없는 그저 음악 그 자체였다. 지호는 가만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연주를 마치고 부드럽게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다. 설명도 강요도 없었다. 그저 긴 침묵이 흐를 뿐이었다. 지호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연습으로 생긴 굳은 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동안 지호는 오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주했다. 어머니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엄격한 심사위원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음악을 정말로 사랑했던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가? 그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오래된 바이올린과 함께 앉아있는 할머니 앞에서 지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미처 닦지 못한 바이올린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호가 스스로 답을 찾길 바라듯이. 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머물러야 할까? 창문에 비친 가게의 불빛이 바깥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다. 그러나 이 작은 악기 가게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지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이곳에는 자신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왔다. 교수 이태민의 엄격한 감독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긴 연습의 나날들. 차가운 연습실에서 그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그어보았지만 곧바로 지적이 들어왔다. 손의 각도가 틀렸고 활의 압력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소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수 이태민의 날카로운 지적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지호의 자존심을 베어냈고 하루하루가 실수와 실망의 끝없는 반복처럼 느껴졌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감정 없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교수 이태민이 불만을 표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적인 동의를 보였다. 실수를 할 때마다 지호는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했다. 교수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올 때까지. 팔은 점점 굳어갔고 등에는 땀이 흥건히 배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교수 이태민은 항상 강조했다.
재능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과 인내라고. 감정 없이 연주하는 것은 괜찮지만 완벽한 기술 없이 연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지호는 자신이 음악가가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바이올린을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어머니가 더 크게 화를 낼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연주했다. 활을 움직였고 손이 떨려오기 시작해도 멈추지 않았다. 연습이 끝난 후 지호는 말없이 바이올린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실망도 책망도 아닌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시선. 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과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지호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연습실을 나서며 마치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지만 내일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유민재, 항상 지호를 라이벌로 여기는 아이는 틈만 나면 그를 도발했다. 음악 이론 수업 중 선생님이 지호에게 교향곡의 구조를 분석해보라고 질문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머뭇거림을 놓치지 않고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렇게 억지로 연습만 시킨다고 해서 음악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반 친구들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대놓고 동조하진 않았지만 지호는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호는 음악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안에서는 민재가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또렷하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감 넘치는 연주였다. 지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민재는 항상 완벽한 연주를 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지호와의 차이였다. 지호는 늘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했다. 그때 민재가 연주를 멈추고 창문 너머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지호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방에 들어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을 뻗어 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문득 악기 가게에서 만난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녀가 연주했던 음악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 지호는 처음으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의미 없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작은 악기 가게는 여전히 조용히 골목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먼지가 쌓인 유리창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호는 한동안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백발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낡은 의자에 앉아 마치 보물처럼 바이올린을 닦고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호는 손이 근질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를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바람에 흔들리며 바람종이 살짝 울렸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송진 냄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악기 선반에서 나무들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놀란 표정도
왜 다시 왔느냐고 묻는 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지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찾도록 놔두었다. 지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바이올린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완전히 그만둔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교재도 압박감도 차가운 평가도 없이 오직 음악만. 그는 천천히 다가갔고 시선은 할머니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에 멈췄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 바이올린이 자신이 늘 찾았지만 한 번도 닿지 못한 소리를 내준 것처럼.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 교수님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어머니처럼 탐색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지호는 손을 들어 살며시 줄에 손을 얹었다. 활 없이 그저 몇 년의 세월 동안 닳아버린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쳤다. 누군가 뒤에서 재촉하지 않은 채로 이 행동을 한 것이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가 자신의 방식대로 바이올린을 느끼도록 그대로 놔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호는 바이올린을 들어 한 음을 가볍게 그어보았다. 소리가 울렸다. 완벽하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더 이상 임무도 아니었고 시험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소리였다. 살아 숨쉬고 진실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카운터 뒤로 가더니 차를 한 잔 따랐다. 허브향이 퍼지며 김이 피어올랐다. 칭찬도 평가도 없었고 그의 손목 각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활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단 하나의 질문만 있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너는 실제로 무엇을 느끼니? 지호는 멈추고 자신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수년 동안 그는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확히 연주할지, 어떻게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지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도 소리가 울릴 때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른 바이올린을 들어 천천히 몇 음을 그었다. 복잡한 곡이 아니었다. 그저 단순한 음들. 그러나 그 음들은 마치 그 안에 이야기가 담긴 듯 울렸다. 서두르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할머니는 바이올린이 명성을 얻거나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감정을 잊은 채로 기술만을 추구한다면 음악은 그저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일 뿐이라고 했다. 지호는 멍해졌다. 그 누구도 바이올린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 교수님에게 바이올린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학문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바이올린은 영혼의 일부였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기 위한 매개체였다. 지호는 문득 어릴 적이 떠올랐다.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때, 정확한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기만을 바랐다. 그때가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기술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완벽한 연주를 요구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저 바이올린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껴보라고 했다. 지호는 눈을 감고 어릴 적 기억하는 한 곡을 천천히 연주해봤다. 완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았지만 각 음에는 그만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칭찬도 비판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가 마침내 상이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듯이. 그날은 정식 수업도 없었다. 날카로운 비판도 까다로운 요구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공간과 낡은 바이올린, 그리고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조금씩 찾아가는 한 소년이 있을 뿐이었다. 지호가 악기 가게를 떠날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한산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찬 바람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처럼 무겁지 않았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바이올린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했다. 지호는 자신이 작은 악기 가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차가운 눈빛 아래서 한음 한음이 철저히 분석되는 이태민 교수와의 고된 연습에 빠져들었고, 밤이 되면 김소련 할머니가 있는 오래된 악기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음악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고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었다. 부산예술학교 입학 오디션이 다가오면서 교수님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 교수는 지휘에게 복잡한 협주곡을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시키며 모든 음이 기계처럼 정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호는 점점 음악이 단순한 기계적 동작의 연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감정 없는 연주. 그는 지쳐갔지만 감히 불평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언제나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거운 기대가 담겨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지호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는 유민재가 계속해서 지호를 깎아내리려 했다. 합주 연습 도중 민재는 비꼬듯 말하며 지호가 단지 남이 시키는 대로만 연주할 뿐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연주자라고 조롱했다. 그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능숙한 연주를 선보이며 지호를 도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민재가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은 명확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열려있는 바이올린 상자와 함께 낯선 악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악보 한 장을 집어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이미 지호가 악기 가게에서 연습해온 곡들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지호는 얼어붙었고 목이 콱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거기에 갔으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왜 자신이 정해준 길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부산예술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왜 그런 하찮은 것들에 신경을 쓰느냐고. 그러고는 경고하듯 손에 든 악보 한 장을 그대로 찢어버렸다. 지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 다음 날 어머니는 직접 이태민 교수를 찾아가 지호를 더 철저하게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이후 연습은 더욱 혹독해졌다. 이 교수는 단순히 연습량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호에게 대회곡 이외의 다른 곡은 연주하지도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식으로든 곡을 변형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악기가게에 갈 시간이 없었다. 밤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바이올린이 조용히 상자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갇힌 것처럼.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함께 지호의 마음속에는 점점 깊은 권태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밤 연습 도중 지호는 실수로 한 음을 틀리게 연주했다. 이 교수는 즉시 연주를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늘 해왔던 말을 반복했다.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다면 애초에 연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 순간 지호는 바이올린을 꼭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마치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연주하는 건 이제 견딜 수 없었다. 순간 그는 조용히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상자에 집어넣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지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을 나섰다. 뒤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만약 이 방에 더 머문다면 그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것. 적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 모른다. 이태민 교수의 방식으로 연주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갑자기 은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들을 지나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다. 오래된 연습실이었다. 은비는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낡은 피아노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기타와 바이올린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나 혼자 음악하고 싶을 때 오는 곳이야. 은비가 말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널 판단하지 않아. 선생님도 없고 심사하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억누르지 않아. 그냥 음악만 있을 뿐이야. 지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선반에 놓여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었을 때 손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감각이 전해졌다. 대체 얼마만일까? 누군가의 시선 없이 자유롭게 연주해본 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연주하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들어본 게. 은비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같이 연주하자. 뭐든 좋아. 규칙도 악보도 필요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지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활을 그었다. 조심스러운 음이 울려 퍼졌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억눌린 느낌은 없었다. 은비는 피아노에서 단순한 코드를 치며 조용히 박자를 맞췄다. 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감정에 몸을 맡겼다. 오랜만에 그는 기술을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평가할지, 누가 들을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연주했다. 선율은 점점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의 소리는 조용한 대화를 나누듯 조화를 이루었다. 연주가 끝나고 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숨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다. 그는 옆에 앉은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동정이나 억지 격려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마치 그녀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호가 방금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걸. 지호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와 교수 이태민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더 이상 갇힌 기분은 아니었다. 앞길이 여전히 험하고 멀겠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비가 있고 소련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부산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지휘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은비와의 대화 이후 마치 자신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문을 하나 넘어선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감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를 유지한 채 지호가 전날 연습을 중단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꾸중보다 더 두려웠다. 지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혹독한 연습 일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지금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다음 날 지호는 악기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소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온화한 눈빛은 마치 지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지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와 마주 섰다. 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바이올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마치 지호가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든 말든 모든 선택이 온전히 그의 몫이라는 듯이. 지호는 악기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까지 왔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활을 그어보았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설펐지만 이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소련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지호의 활을 잡고 각도를 조금 조정해 주었다. 예전에 이 교수처럼 실수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몸에 힘을 풀고 다시 활을 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감정이 실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의 연습은 기존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련 할머니는 반복해서 같은 부분을 기계적으로 연습하게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이란 단순히 올바른 음을 누르고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진정한 연주를 원한다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지호는 떠올렸다. 이 교수와의 연습, 단 한 음이라도 틀리면 거친 꾸중이 따라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수조차도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만의 음악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호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표현을 용기 내어 실험해 보았다. 소련 할머니는 스피카토 기법을 알려주었다. 활을 단순히 직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 위에서 자연스럽게 튀어오르게 하는 방법. 지호는 따라해 보았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호는 마치 시험을 치르듯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다. 그날 이후 지호는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몰래 악기 가게로 향했다.
더 이상 바이올린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마치 가느다란 줄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교수가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멈출 수 없었다. 다시 그 공허함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가게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은비였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는 순간 연주를 멈추었다. 그러나 은비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냥 어깨를 으쓱이며 조용히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왜 여기 있는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앉아 지호가 다시 연주하기를 기다렸다. 지호는 손에 들린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은비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연주했다. 정해진 곡도 악보도 없었다. 오직 은비의 피아노와 지호의 바이올린이 서로의 소리에 반응하며 얽혀갔다. 지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 길이 정말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계속해서 연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부산예술학교의 연주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학교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곳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은 중요한 무대를 위해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지획의 이 연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의 앞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이 교수 이태민이 정해준 협주곡을 연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곡은 감정보다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깨닫고 있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자신이 찾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며칠 동안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소려 할머니와의 만남,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던 배움, 은비와 함께 낡은 방에서 연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호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찾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을 모두 앞에서 연주할 용기가 있을까? 연주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대기실은 긴장감에 휩싸인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악기를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각자 나름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호만큼의 무게를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쥔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는 교수 이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무대에 올라가 배운 대로 연주하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것. 창의성은 필요 없었다. 유민재는 지호보다 먼저 무대에 올랐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을 때 지호는 이 연주가 완벽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재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연주할 때마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지호를 힐끗 바라보고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드디어 지호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동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강렬한 조명이 비치며 관객석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얼굴도 교수 이태민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손에 들린 바이올린과 자신이 걸어온 길만이 존재했다. 악보는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저 그 악보를 보고 수백 번 연습한 대로 연주하면 됐다. 하지만 지호는 그러지 않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악보를 내려놓았다. 순간 공연장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지호는 이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마 경악했을 것이고 교수 이태민은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소려 할머니는 말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음악에 담아라. 화가 난다면 그 분노를 리듬 속에 녹여라. 슬프다면 그 슬픔을 소리로 표현하라. 그리고 음악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모두에게 전해라. 지호는 처음으로 실수를 걱정하지 않고 연주를 시작했다. 조용히 활을 움직이며 선율을 만들어갔다. 점점 강렬해지는 감정이 선율에 실려 퍼져나갔다. 이번 연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길을 잃었던 소년이 마침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숨소리,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느껴졌다. 일부 관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집중했다. 어머니는 아마도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교수 이태민은 너무 화가 나 말을 잇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연주하고 있었다. 곡이 끝났다.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거대한 환호로 바뀌었다. 지호는 무대 위에 서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낸 듯한 기분이었다. 관객석을 바라보던 중 소려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지호가 무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교수 이태민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부산 예술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지만 공연의 여운은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도 여전히 가슴이 요동쳤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토록 자유를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무대 조명이 꺼지자 주위의 세계는 다시금 냉혹한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어머니의 눈길이 잠깐 스치며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은 흔들림이 엿보였다. 이 교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호를 비판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호가 가장 신경 쓰인 것은 어머니의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 침묵은 오히려 꾸짖는 말보다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호는 무대 뒤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긴장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미 유민재가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로 기다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민재는 지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연주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언제나 선두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지만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자신과 견줄 만한 진정한 경쟁자를 느꼈을 것이다. 민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지호는 그를 지나쳐 무대 뒤를 떠났다. 더는 의미 없는 심리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강당 밖 소려 할머니가 어두운 조명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인정이었다. 지호는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세상이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압박감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만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지니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서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칭찬도 어떤 자부심도 없었다. 오직 지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눈빛이었다. 지호는 이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깊은 실망을 담아 말했다. 왜 지호가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동안 어머니는 지호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는데 지호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호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느냐고, 지호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한 모든 일, 그녀가 기대한 모든 것은 오직 지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호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지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어머니가 정해놓은 길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호는 더 이상 그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도망가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나섰다. 그는 그 곡을 연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도 더 이상 명령만 따르는 인형처럼 살 수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칼로 베일듯 팽팽했다. 이 교수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했지만 그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호를 향해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망쳤다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율이 없고 무대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결코 전문 음악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호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면서 이제 지호는 실패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한때 이 교수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호는 돌아서서 환한 눈길과 실망을 뒤로 한 채 걸어 나갔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불어오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다. 소려 할머니가 천천히 따라 나와 아무 말 없이 지호 곁에 서 있었다.
그저 조용한 지지였다. 지호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고 명망 있는 대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되찾았고 그것은 그 어떤 상보다도 소중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지호는 건물을 나와 앞에 펼쳐진 긴 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에 얼룩지듯 퍼지며 아직도 망설임이 남아있는 그의 발걸음을 비췄다. 방금 전에 벌어진 일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익숙했던 모든 것을 휩쓸어 간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고 이태민 교수가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을 억눌러 왔던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데도 후회나 두려움은 없었다. 지호가 느낀 것은 오직 해방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소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걸었다. 한참을 걸은 뒤 두 사람은 작은 악기 가게 앞에 도착했다. 소련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따뜻한 노란빛이 차가운 거리 위로 퍼져나갔다. 지호는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을 잃은 나날 속에서 자신을 찾아냈던 곳. 할머니는 조용히 차 두 잔을 따르고 한 잔을 지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낡은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강요도 어떤 평가도 없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오직 평온과 이해만이 존재했다. 지호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어 어깨에 올리고 조용히 활을 그었다.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첫 그곳에는 관객도 심사위원도 누군가의 평가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음악만이 존재했다. 지호는 정해진 곡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이 현위를 자유롭게 미끄러지며 감정을 따라 흘러갔다. 음표들은 공기 속을 떠다니며 소련 할머니의 고른 숨결과 섞여 들었다. 오랜만에 그는 단 하나의 목적도 없이 연주했다. 승리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즐기기 위해서. 소련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어 첫 음을 연주했다. 그녀의 선율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악보도 계획도 없이 함께 연주했다. 단지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성을 얻기 위한 도구도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다. 음악은 사람들의 영혼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단어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지호는 조용히 활을 놓고 숨을 내쉬었다. 소련 할머니를 바라보니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어떤 평가도 어떤 상도 필요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다. 마치 지호의 여정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그 후의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도 무거웠다. 이태민 교수는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지호가 스스로 모든 걸 망쳐버린 실패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연습했다. 더 이상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음악을 표현했다.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압박이나 기대 속에서 연주하지 않았다. 단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비엔나 음악 아카데미에서 온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읽어나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편지에는 최근의 공연에서 한 심사위원이 그의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별한 연수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호는 편지를 꼭 쥐었다. 믿기지 않았다. 그가 정해진 길을 벗어났을 때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선택이 새로운 문을 열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편지를 직접 건넸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지호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호는 악기 가게를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소련 할머니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전혀 놀라지 않은 듯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호가 결국 이 길에 도달할 거라는 걸. 그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첫 음을 연주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어디로 가든 어떤 무대에 서든 이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이 순간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었으니까.